복잡계로 보기 시작한 것은 가장 최근이에요.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된 실천과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20세기 중초반부터 이제 자연현상을 복잡계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학문의 흐름, 그러니까 복잡계로 보는 그 학문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는 여기 이제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화학자. 이분이 이제 그 소산구조라고 화학 분야에서 이 복잡계 현상을 발견해갖고 이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런 그 자연과학 분야부터 시작해갖고 경제, 경영,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이런 쪽에서 쭉 이렇게 복잡계로 보는 관점이 발전돼 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화면 확대 기능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교육이 나옵니다. 교육이 complexity in education 또는 complexity and education 또는 complexity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은 제일 늦게 시작했죠. 여기 교육 분야가 늘 그렇죠.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 이제 많은 실천과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복잡성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복잡성 교육이 단순히 이제 뭐 세상이 복잡해졌으니까는 교육도 좀 복잡하게 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잡성 교육은 거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인식론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세 개의 분야가 있잖아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제 인식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그 지식이 옳은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인식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론 분야는 그 아름다운 게 뭐냐 이런 거죠. 윤리적으로 어떤 게 타당한 거냐 이런 건데, 특히 이 복잡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식론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식론의 변화는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인식론의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근대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식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성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인식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정책 분야에서도 인식론의 전환 없이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simple thinking, 이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데 길들여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 띵킹을 하려면은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식론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그 숲을 배경으로 해서 한 여인이 보이죠. 우리가 이제 저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게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죠. 저게 존재하는 그대로 우리가 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인식론을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극단적인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갖고 그 객관적인 실체를 정확히 반영할수록 그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과학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걸 설명할 때 우리가 저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면 저 이미지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죠. 철학적으로. 또 다른 한편에는 아니다. 저거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복잡성 교육에서 인식론은 그 둘 다 잘못된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 여인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그 전자기파가 있죠.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어요. 파장이 아주 짧은 감마선부터 엑스레이, 가시광선, 그 다음에 단파, 중파, 장파까지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저 여인의 몸에 부닥쳤다가 우리 몸에 와서 복잡계인 우리 몸에 섭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복잡계예요. 복잡계인 인간의 몸은 저 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섭동되도록 진화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는 저 여인의 몸에 부닥쳐서 가시광선이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을 줘서 우리 몸에 섭동작용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체가 변하죠. 우리 신경계가 변하고 뉴런 연결망이 변하고 우리 몸에서 어떤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 작동하죠. 그때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바로 저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시각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소리가 들리죠? 청각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촉각 이미지도 만들어내는데, 이 복잡성 교육의 인식론을 간객관적 인식론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구성주의까지는 이걸 간주관적 인식론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인터 오브젝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간객관적 인식론 입장에서는 인간의 마음, 지식, 모든 게 어떤 그 신체의 섭동작용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변화를 느낀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마음도 만들어내고 지식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만들어낸 저 이미지가 이제 복잡성 교육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실체라고 봐요. 리얼리티라고 보는데, 저게 어디에 존재하냐 이거죠.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까요?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제 인간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복잡성 교육 인식론에서는 저게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근데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브링포스, 산출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창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우리 복잡계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역시 복잡계인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식, 마음, 지식 이런 거는 다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일부 지식을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로 책에다가 명시화 시켜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지식, 90% 이상의 지식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역량중심 교육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 몸에 동화된 지식, 우리가 실제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식, 그게 역량중심 교육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교육정책 트렌드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 간객관적 인식론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색채 지각으로 설명할 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 A 부분이 무슨 색깔입니까? 좀 검은색이죠. B 부분은 무슨 색이죠? 네? 흰색으로 보이시죠?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거를 복사해갖고 여기 이제 그림판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A는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검은색을 한번 밖으로 떼내볼게요. 이 B 부분, 제가 지금 무슨 마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같은 색이잖아요, A, B. 그죠? 그런데 다시 되돌려 볼게요. 되돌리니까는 달리 보이죠? 제가 무슨 이거 조작하거나 마술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에 의해서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브링포스 산출되는 것이고 창조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머즈 창발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생물학 쪽에서는 이걸 인액트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체화된 인지, 인바디드 인지이고, 근데 이런 것이 최근에는 그 신경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 이런 걸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스피노자, 베르그송, 뭐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자, 그래서 이제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인식론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실천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속에서는 이런 그 원추세포, 그 밑에 또 이렇게 그 빛을 지각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이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이 색이에요. 초록색, 빨간색, 이거는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파장이 존재하지만, 그럼 왜 그런 파장이 저 빨간색, 초록색을 만들어내냐? 그것은 결국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지식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몸의 구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복잡되죠. 수많은 단백질,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단백질, 호르몬,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기와 관련된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역시 간객관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바렐라라는 생물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는 이런 그 인식작용이 리니어하게 진행되는 걸로 배웠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는 전부 다 모든 현상을 여전히 선형적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학책도 그렇고 사회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화살표가 다 쌍방향이죠. 일방향이 아니에요. 쌍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피드백 루프.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복잡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자극이 저 복잡계에 탁 하고 자극하면은 저 복잡계 자체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섭동작용, 퍼터베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이미지를 산출해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교육정책이나 수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복잡계의 특징이 뭐냐면 복잡계는 이 네스티드 스트럭처예요. 포개진 구조예요. 보세요. 우리 몸도 물질인 분자 단위가 있고 세포 단위가 있고 그 위에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계가 있고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인 학급이 있고 학교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전 세계가 있죠. 이렇게 포개진 구조예요. 네스티드 스트럭처예요.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포개진 구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잡성 교육은 그리고 저 네스티드 스트럭처가 각각의 레벨마다 다른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고요. 저 레벨 자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교육학 이론들은 저 레벨 중에 한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뇌과학, 뇌교육. 그럼 그 뇌만 설명하는 거예요. 삐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는 개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진보교육감들의 그 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 수준에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교육현상이나 교육정책을 얘기할 때. 근데 복잡성 교육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전체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전체가 작용하는 역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에서도 정책을 집행할 때 모든 것에 동시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그 개입 지점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복잡성 교육 학교에서 앞으로 이제 그 복잡성 교육 총서를 발간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에요.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목록을 작성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복잡성 교육 연구는 교육의 전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복잡성 교육의 단점이 뭐냐?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 복잡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이론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교육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또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 복잡성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 실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인식론의 대전환이거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도처에 센서가 연결돼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끊임없는 그 데이터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연결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가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그 데이터 지식은 한 이틀 만에 2배씩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틀 지나면은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창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복잡성 교육의 그런 그 인식론이 그것에 기반해서 세상은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 정책,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학교 효과성 및 책무성, 리더십, 그 다음에 요새 그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특히 뭡니까? 그 학습 분석학에서는 학습 과정 중에 이 센서를 작동시켜갖고 100분의 1초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갖고 그것을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그걸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높이고 있죠. 이런 문제도 역시 복잡성 교육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민주시민 교육, 그 다음에 심리학, 인성교육, 진로교육, 특히 이제 교사교육, 그리고 이제 그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복잡 반응 과정, 컴플렉스 리스폰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복잡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황무지고 미개척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OECD에서 Governing Complex Education System 프로젝트라는 GCES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복잡성 교육 정책이라는 그 6년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교육 시스템이 복잡계로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를 아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그런 그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2개의 보고서를 만들어요. 여기 지금 Education Governance in Action하고 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Governing Education in a Complex World라는 이제 2개의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연구, 그것도 아주 그 질이 높은 양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보고서예요. 이 케이스 스터디에는 이제 그 독일,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그 다음에 벨기에 이렇게 6개 나라가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계에서는 말이죠. 옛날처럼 이렇게 그 하이어라키 시스템을 중앙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수직적인 하이어라키를 통해서 정책이 집행될 때는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복잡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평적 네트워크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것을 어떻게 거버넌스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거기서는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트러스트라는 게.
그래서 이때 한 10몇 개 나라에서 이 거버넌스를 할 때 이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이 트러스트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시켰느냐 하는 또 브리핑을 해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도 참여하고 대한민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러스트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 복잡성 교육의 기본 그 관점은 뭐냐면은 세상은 그렇게 목적론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연에 의해서 매번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발전돼 나갈 뿐이다 이거예요. 안 맞고 이 복잡성 교육은 기존 이론이나 실천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네스티드 스트럭처의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런 걸 전제. 자, 그래서 이 OECD에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복잡계 관점에서 이 교육 정책을 생각하려면은 어떤 그 이론적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프레임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knowledge and governance예요. 그러니까는 이 governance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결국은 제대로 된 지식이 각 행위자들한테 부여될 때만, 여기서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간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노하우. 그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책에 쓰여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런 지식,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지식,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세 가지 키워드를 또 제시를 합니다. 하나가 책무성이에요. 어카운터빌리티. 이 정책과 관련된 개념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서는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하이어라키 질서에서 그 하이어라키 질서 상부에 대한 책무성이죠. 어떤 그 성취 기준을 딱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켜. 이 어카운트가 카운트, 수를 센다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무성, 이런 좁은 개념으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갖고 뭐 리스폰서빌리티, 우리말로는 똑같이 책무성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제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는데, 이 복잡성 교육에서는 여기 이제 복잡성 교육 정책에서 말하는 책무성은 과거의 그런 그 책무성이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에서의 책무성이에요. 하이어라키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더 큰 개념은 뭐냐면은 이 복잡계에 참여하는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그 인자들이 지는 책무성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들에 대한 책무성이고. 그래서 이 책무성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요구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목적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은 역량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역량이라고 할 때는 컴피턴스 또는 컴피턴시즈죠. 그거는 이제 주로 개인한테 적용되는 역량이고요.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얘기할 때는 커패서티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잡계 원리를 적용해서 결국은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그 시스템의 커패서티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또 논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전략적 사고, 스트래티직 싱킹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도 전략적 국가라는 개념이 제시돼요.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은 이것도 역시 복잡계를 전제로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는 국가가 이게 이제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안 할 수도 없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율성은
하부 단위로 내려보내죠. 임파워먼트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는 여전히 전략적 사고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이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뢰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복잡성 교육 정책에 관한 그 학술적인 연구와 논문은 이미 1900년대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999년에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크네빈 프레임워크라는 데서 이 복잡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심플 시스템이든지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이었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요. 이 컴플리케이티드도 결국은 심플 시스템인데 조금 변수가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심플 시스템은 뉴턴의 고전 역학이 주로 다루는 그런 시스템이 심플 시스템이고,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은 통계학의 연구 대상이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는 복잡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컴플렉스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피드백 루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관계 자체도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행위자들도 변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이 창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인식론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책 실천과 새로운 교육 실천, 수업 실천, 학교 경영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RAPID, 그러니까 로마라는 정책학 이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화살표가 이 복잡계는 말이죠. 옛날에 그 단순계에서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리니어하게 연결되는데, 복잡계는 시작과 끝도 불분명해요.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할 때 시작과 끝도 불분명하고, 엔트리 포인트도 불분명해요. 어디에다가 어디가 정책 개입 지점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복잡계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화살표가 끝이 없어요. 그냥 삥삥삥삥 맞물려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이제 2009년에 나온 이론이고요. 이거 이제 딥시 프레임워크, 이런 그 유사한, 역시 이건 정책학 이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2000년대 중반, 2006년에 나온 이론인데, 화살표가 그냥 삥삥삥 돌아가죠. 그리고 정책 개입을 할 때도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곳에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복잡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싱킹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특히 어떤 지점이 지렛대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논하는 거예요. 이 복잡계 정책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복잡성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잡성 교육 정책 연구 보고서가 3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여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건데, 2018년도 서울시 의회에서 4차 산업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시스템 연구 방안, 이게 복잡계 원리를 적용한 정책 연구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청 역량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제고 방안. 수업이나 평가도 복잡계 관점에서 봐야 이게 제대로 된다. 좌파 교육감들의 그 과정 중심 평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복잡계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복잡계 관점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논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학제 유연화 방안 정책 연구예요. 이게 이제 정책에는 하드 폴리시가 있고 소프트 폴리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특히 그 선출직 들이 자기 정책 대안을 내세울 때는 주로 그 하드 폴리시만 얘기해요. 제도를 고치겠다, 법을 고치겠다. 그게 하드 폴리시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한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정권들이 한 게 다 하드 폴리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복잡성 교육 정책은 한꺼번에 뭘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연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제 중장기 어떤 정책 개입 지점하고 단기 정책 개입 지점을 쭉 나열하면서 화살표가 다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양방향으로. 복잡계를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복잡계를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벤심이라는 툴이 있고, 넷마이너라는 이런 그 정책 시뮬레이션,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여기다가 변수를 집어넣어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파라미터, 밖에서 주어진 변수가 들어갈 때 이 복잡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복잡계에 관한 건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센트럴 거버먼트만 있으면 됐죠. 있으면 됐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OECD 같은 인터널 오가네이제이션이 정책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는 OECD 교육 정책이 교실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인 게 피사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 피사가 굉장히 충격을 줬거든요. 우리나라한테도. 왜냐하면은 좌파 교육감 10년 동안 애들의 성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형평성도 우리나라는 떨어졌어요. 교사들의 역량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교사들의 수업 역량도 과거 10년 동안. 이런 게 OECD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제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유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정치적인 역학구도 속에서. 그리고 이 센트럴 거버먼트 말고 이 프라이빗, 그러니까 민영화된 제도들, 그 다음에 NGO 조직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인파워먼트가 진행돼서 이제 권한 이양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복잡계로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거버먼트라는 말을 썼지만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복잡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계 인식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드 폴리시보다는 하드 폴리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복잡계 이론은 기존의 것을 다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 폴리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OECD 보면은 이 피사 성적에 다 빨간색이에요. 특히 그 2012년하고 2015년 사이에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OECD 자료인데, 2006년도, 2015년도 사이에 아이들의 학업성 지수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악화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기 속해요. 여기 코리아 여기 있죠. 좌파 교육감들이 그렇게 평등을 강조했는데 평등이 더 악화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형평성이 저하된 거. 여기 이제 미국이나 미국이죠. 미국은 이 형평성이 좋아졌어요. 2006년도, 2018년도 사이. 이 빨간색이 한국인데 형평성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애들이 더 공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념적인 문제도 있겠죠. 좌파 교육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역시 이제 OECD에서 탈리스를 2008년도부터 5년마다 하거든요. 전 세계 교사들이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계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수업에서 인베디드 피드백, 내장된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아이들의 삶과 결합된 교육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과 결합된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C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 디퍼런시에이트 된 수준별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그런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놀랍게도 말이죠. 대한민국이요. 이게 이제 탈리스 2013 자료예요. 2013 자료. 대한민국이 다 꼴찌예요. 대한민국은 34개국 국가 중에 34위. 33위, 32위, 32위, 25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혁신적이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세상은 급변하게 변화하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신의 동료 교사가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OECD 평균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평균 이하예요. 47개국 국가 중에 38위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탈리스 2018 자료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면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성적만 매겨서 피드백하지 않고 거기다 잘 이렇게 친절하게 잘 써서 얼마나 잘 피드백을 해줬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리고 피드백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적시에. 그게 중요하죠. 다 끝난 다음에 피드백 해주면 뭐예요? 적시에 제대로 피드백 해줬느냐. 대한민국이 31개 국가 중에서 27위. 31개 국가 중에서 30위. 탈리스 2018에서도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역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게 많이 가서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건하고 대처 때 그 우파 쪽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정부라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너무 늦고 낭비적이고 기업의 어떤 그 혁신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혁신을 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금을 낮추고 마켓 또는 커시마켓 원리를 그때 이제 커시마켓 유사시장 원리를 또 교육에다가도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민영화, 사사화 시키고 탈중앙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지표를 이제 개발해갖고 이 수준에 맞춰라. 이제 이런 그거 갖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다른 책무성도 많다. 예를 들면은 그 평등, 형평성,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추구 이런 것은 시장이 담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비효율성이 등장한다. 그것은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시장 원리가 만능은 아닌 건 맞죠. 그리고 이 경쟁을 시키는데 경쟁을 했다고 바로 그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되니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학생 모집하러 막 다니죠. 그 광고 선전을 잘 해야 되죠. 그러면은 성공한 학교가 진짜 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광고를 잘해서 그런 거냐. 그리고 진짜 혁신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학교들끼리 그냥 서로 다투었을 뿐이냐. 이런 반론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 반론이에요. 제 반론. 복잡계 관점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타이제이션을 하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한 것이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다. 세상이 복잡계가 됐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교육이 제공돼야 되는데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려면 공급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제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양한 교육이.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요새 고교 학점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고교 학점제가 뭡니까? 교사한테 이 학생들한테 그 자기가 개설한 과목을 이수했다는 크레딧을 부여할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초이스, 옛날에 그 스쿨 초이스 했잖아요. 단순한 초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이스라는 개념은 차려놓은 밥상에서 선택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실렉션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실렉션이라는 개념은 이 복잡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실렉션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고교 학점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초이스가 아니라 실렉션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드 폴리시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느 한순간에 이게 딱 개혁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미 그 교육 시스템은 워낙 거대한 시스템, 학제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고교 학점제를 지금 정부 수준으로 하려도 아마 예산이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배는 들어갈 거예요. 학제 개편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인력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교사도. 상당 기간 동안.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기도 했지만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뭐 고치겠다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유연화시켜 나간다는 이런 접근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쟁. 그래서 이 경쟁도 다이버시티, 수준이 요새 우리 학부모도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학부모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경쟁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쟁을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 건가지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학부모의 선택권. 우리나라만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 안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평준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준화도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원래 평준화의 개념이 캐치먼트 시스템이거든요. 통합구역 제도예요. 원래 평준화의 개념은. 통합구역 제도가 서울시도 고등학교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조차도 학부모들 사이에는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어느 학교는 잘 가르치고 어느 학교는 못 가르친다. 평준화 제도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론조사하면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평준화 제도를 원해요. 정책이 정치 논리에 입각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평준화 제도도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평준화 제도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경쟁 원리를 현 맥락에 맞게 what work, 무엇이 가능하냐, 무엇이 실현이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 지표를 제시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할 때도 그 수행 지표를 세부나 목록화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수 행위를 너무 그 수행 지표에 맞춰서 이렇게 협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도 협소화시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학교는 이미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다. 반대로 학부모의 요구는 높아졌다.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전략적인 스티어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허리전탈 네트워크죠. 수평적인 네트워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전히 버티컬한 구조는 있고 그것에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티컬한 구조하고 허리전탈한 구조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긴장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정책에서는. 교육정책 그 실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스패너스라는 것이에요. 경계 확장자. 이 역량이에요. 특히 교육계는 말이죠. 좌우를 불문하고 이 교육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이게 사일러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사일러가 뭐예요?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 저 장소죠. 그 안에 갇혀져 있는 허물 수 없는 내 기득권을 꼭 지키자고 그래요. 이건 좌우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일러 스트럭처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전략적인 국가 이익, 또는 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내 이익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정책 용어로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사를 좀 이렇게 도려내면서 그런 혁신, 그게 진짜 혁신이죠. 자기사를 도려내는. 아프죠, 무지 아프죠.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즉흥 연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복잡계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재즈 음악을 연주하듯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라고 그러면, 그거 대충 연주하자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재즈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즉흥 연주하려면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연주자들과 엄청나게 밀착한 관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연주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교육 정책을 실행할 때는 이 교육 정책을 실행할 때도 하나의 복잡계 안에서 이제 그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방법.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어카운터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카운터빌리티를 수직적 질서 안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스크를 감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어카운터빌리티를 너무 강조하면.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강조해서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라 이러면은 또 어카운터빌리티가 또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관계 조화 이런 게,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교육계 이게 공공 분야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업 분야는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그 안에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면 되죠. 그리고 성공하면은 많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돌아오죠. 근데 이 공공 분야는 어때요? 교사나 그 교육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감수해도 뭐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월급 제도도 다 나오고, 뭐 신분에 뭐 위해가 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적절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주
이게 이제 아주 그 섬세한 그 튜닝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교원 노조와 관련된 것도 많아요. 각 행위 주체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목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어라. 그 다음에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 변화와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계속 터지거든요. 복잡계에서는. 그래서 유연해야 돼요. 애자일이라고 그러죠. 요새 보통. 애자일. 민첩하고 애자일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커패서티를 아까 그 키워드 3개가 있었죠. 어카운터빌리티, 커패서티, 그 다음에 스트래티직 싱킹. 전략적 사고였는데 이 커패서티를